안녕하세요. 방송소개받기 권인성입니다. 재미나는 주제인 것 분명한 것 같은데요. 스피커 그것에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재미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순서는 이렇게 자료에 찍고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작가를 아시는지요? 아마 맨 아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유인조 씨. 이 작가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던 사실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에 제목을 달았듯이 허두입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반칙이다, 혹은 심지어 사기다라는 사회적 비난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반론이 있었죠. 이 조광계 씨가 한 예술의 방식은 허용될 만한 방식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네, 글쎄요. 그건 제가 본의 있게 따질 만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것이 논쟁거리는 아직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당신 이러면 안 돼! 라는 일방적인 목소리 반대편의 약간 이야기를 위해서 이미 이 작가를 대기시킨 사람들 분들 좀 있었어요. 아직 생생하게 굉장히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제프 쿤스라는 그 미술가이고요. 저렇게 긴 풍선 불어서 만드는 것 같은 강아지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값으로 팔고 있는 뭐 계산 잘 안 되는 값으로 팔고 있는 그런 중요한 미술가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사람의 아틀리에 그림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틀리에를 공장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공장은 보통 사람들을 불러다가 종종 견학을 시키고 우리 공장에서 이렇게 미술품을 생산해요. 물론 여기서 이 아틀리에의 생산되는 모든 작품은 제프 쿤스라는 작가 이름이 달려서 나오고 아무도 그 제프 쿤스의 작품을 의심하거나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은 하고요. 아마 이 얘기가 나중에 한번 해서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봄에 아주 광화문 한 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계가 주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에게 이 물어봐도 대략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알파고가 이세돌 군단과 5판 바둑 시합을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제4국 3판전은 다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네이처라는 정치의 정치도 이 일을 표지 기사로 다뤘더라고요. 마침내 컴퓨터 프로그램이 생겼구나. That can be the champion of their 바둑 챔피언을 이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생겼구나. 라는 표지 기사를 실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도 그 생각은 이미 우리는 그 이전에 저 왼쪽 그림에서 보는 사건, 제가 연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만 2011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1년에 그 제퍼디라는 그 미국 오래된 그 퀴즈 프로그램에 왓슨이 나와가지고 이제 꽤 몇 년 전부터 기획을 했다 그럽니다. 이제 그 IBM 왓슨 시카고 우리가 한번 인간 챔피언들하고 그러니까 역대 가장 우수한 성적을 얻었던 두 사람하고 이제 왓슨 한번 대결시켜보고 싶다. 그래서 그 룰을 어떻게 해보신가도 굉장히 일단은 하면 정하고 하여간 성사가 된 게 2011년이었고 그게 보시다시피 왼쪽 사람이 24,000불, 오른쪽 사람이 21,000불, 그리고
왓슨, IBM 왓슨이 7만 7천 불을 따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별거 아니잖아. 컴퓨터가 당연히 많은 것을 알겠지. 저도 뭐 제파디라는 어렸을 때 제파디를 우연히 이렇게 AFK인가 한 몇 번 적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해 못하는. 그러면 그 게임의 물음의 성격상 단순히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연상을 필요로 하고 상상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인터넷이랑 왓슨은 접속을 끊어놨었고 그래서 왓슨이 여기서 이긴 것은 그렇게 쉬운 호락호락한 얻어먹기를 결과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IBM 왓슨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 중에서 중요한 정보가 대략 2013년 정도부터 아주 강하게 이쪽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IBM 왓슨이 의료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9년에 그 기사가 아주 많이 터져나온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알파고와 이 지은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2016년 이 지은이 아마 또 어떤 분들은 딥러닝이라는 게 활발해진 2012년이 아마 이점이다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이 실제로 인공지능이 뭔가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있는 시기라는 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병원이 가천대 일병원이거든요. 우리는 IBM 왓슨을 채택해서 이 종양 연구에 적극적으로 암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암 진단에서 IBM 왓슨에게 맡겼을 때와 사람의 인간의 사역이 맡겼을 때 그냥 서로 협업을 하겠다는 거지만 그냥 갈라서 맡겼을 때 IBM 왓슨의 말하자면 점수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90몇 % 나오고 인간 의사는 실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50%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예술에서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예들이 꽤 많이 있지만 고흐의 그림을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사진에다가 적용해서 그런 고흐풍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뭐 이 글이 신기함 뭐 할 수도 있겠고요. 와우 할 수도 있겠고요. 아직은 우리가 어디를 얼마큼 갈지 잘 모르는 그러나 역동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은 뭐 이것도 다 지금 거기에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추가하는 그림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약간 정확히 제가 미술에 주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누구의 작품과 연결된 건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이 예술의 분야에서 활약을 하는 그 방식은 거의 다른 분야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해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전개하고 확장시키고 뭔가 변화시키는 그런 방식이 현재 인공지능이 중요한 방식 같습니다. 이 미술주의는 이렇게도 나오셨거든요. 제가 구글에서 머신 인텔리전스 그룹을 이끌고 있는 젊은 친구 베라 아카스라는 분의 좀 인용해봤습니다. 영어로 보는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물론 더 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한글로 제가 옮겨봤습니다. 인공지능과 예술. 제가 예술은 방금 예술을 봤으니까요. 제가 예술은 언제나 그 문화가 가진 기술의 역량과 복합적이고 공생적이면서 계속 진화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해요. 예술이 기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했다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은 이 토크의 그 주제가 인공지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예술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를 오늘의 관점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뭐 하나의 미션이지만 그것은 외부 실제에 대한 뿐만 아니라 외부 실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지각과 인지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고야라의 아까스라는 분이 말했는데 제가 이걸 인용한 이유는요. 전 이걸 읽으면서 예술 자리에 과학이 들어와도 정말 잘 들어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어쩌면 더 잘 그런 여러분이 한번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인용에 고스란히 아트 자리에다가 사이언스를 넣었습니다. 아니면 사이언티픽 리서치 아니면 사이언스를 넣었습니다. 이제껏 과학은 언제나 그 문화가 가진 기술의 영역과 복합적이고 공생적이면서 진화하는 관계를 맺는 존재다. 인공지능은 과학 연구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 혁신을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사회를 오늘의 관점에서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실제에 대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전환시킵니다. 인공지능이 뭐죠? 인공지능이 뭔지는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만큼 꽤 쓸모있는 바탕입니다. 전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좀 약간 오히려 말랑말랑해 보이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인공지능은 기계의 지능을 부여하는 전문 활동이다. 그러니까 AI를 하나의 전문 연구 영역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능은 그것을 가진 대상이 환경 속에서 적절하게 그리고 앞을 내다보며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속성이다. 이는 어떤 주체가 가진 속성인데, 그 대상이 가진 그것이 가진 속성인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앞을 내다보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상태입니다. 아주 공학적인 용어로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따왔는데 이게 이걸 따온 글은 꽤 권위 있는, 나름 권위 있는 글입니다. 최근에 9월에 발간된 그 스탠포드에서 그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100년이라는 주제로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앤 라이프 인 인공상공 해가지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웹에서 뭐 당연히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보시면 될 수 있을 거라서 여기서 인용한 거니까 그 중요한 보고서에서 인용했던 그 전에 나온 글인데 여기서 인용했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정의가 쓸만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적인 지능이죠. 지능을 함정성에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정말 예견하면서 지금 당장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모퉁이를 돌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군. 내 몸을 좀 모퉁이 등이죠. 인공지능은 그런데 약한 인공지능도 있고 강한 인공지능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일반 특수지능과 스페셜 인텔리전스와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이것을 토론할 필요가 있지만 이론적인 관점이 어떤 문헌에서는 제가 저 약한 인공지능을 narrow intelligence라고 규정한 문헌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철학자, 저는 이제 전공은 철학을, 이날에 철학과에서 철학을 하는데 철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개념이 아주 깔끔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약한과 강한을 나눌 때는 강한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존 썰이라는 사람이 중국어방 논증이라는 이상한 흥미로운 논증을 가지고 나와서 중국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은 녀석이 있더라도 그 녀석이 중국어를 진짜 이해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이제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말하면 신텍스를 완벽하게 구사하더라도 시멘틱스를 그 녀석이 알고 이해한다는 건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 강한 인공지능은 진짜 이해를 가집니다. 반면에 특수와 일반은 어떤 특정한 분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의 뇌는 뭐 글도 읽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뭐 온갖 것을 다 하죠. 뭐 스포츠는 깊은 생각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고 이것도 다 하고 제 생각에는 특수와 일반은 공학적으로 어떻게인가 특수에서 일반으로 일반 지능을 과연 구현하는 게 얼만큼 흥미롭고 가치 있는가는 사회가 비용을 계산할 일이겠지만
일반지능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강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아마 철학적인 논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진짜 이해하는 거야? 진짜 정신 있는 녀석이야? 너무 좀 이론적으로 간 것 같아서. 그건 실제로 인공지능에 관한 이런 아주 골치 아픈 이론적인,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논쟁들이 달려 있습니다. 인공물은 지향성이나 의식 같은 정신의 고유한 속성을 지닐 수 없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진짜 사람의 정신을 진짜로 구현할 수는 없다. 그런 비판이 있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잘라서 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반론도 있고 등등의 논쟁과 연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그냥 저희 제안은 형이상학적인 토론은 고려하고 현실 차원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아까 소개했던 IBM 왓슨이 이미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기사를 뒤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여성 벽혈관,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어느 병원의 의료 전문가들이 본부석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이제까지 모든 처방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들에게는 진짜 미스테리였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야? 의료진은 IBM 왓슨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환자의 목숨을 구한 진짜 훌륭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왓슨은 단 10분 동안 환자의 의료 정보를 살피고 그리고 자기 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있는 2천만 건에 달하는 종양학 분야의 의료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속도 인간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10분의 과정을 통해서 왓슨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환자가 처음 받은 진단과 다른 유형의 백혈병을 앓고 있군요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 지금 환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백혈병에는 다른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런 조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그 조언을 따랐고 실제로 그 치료법이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성과가 나는 와 이런 거야. IBM 왓슨이 진짜야. 의사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재빠른 평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왓슨의 위세는 빠르게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의료 분야에 관한 것이 국한된 얘기지만요. 이제 메모리얼 슬론 전 이 센터를 모릅니다만 이제 여기와 협력하면서 이제 여기를 말하면 베이스 삼고서 본부 삼고서 이제 왓슨이 자기를 키워가고 있고요. 아시아의 꽤 여러 나라의 주요 병원들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진짜 각국의 주요 병원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 병원들이 태국의 뭐 건국병원, 벵갈루르의 인도의 병원, 그리고 중국의 21개 대형 병원에 IBM 왓슨이 도입되었거나 도입 예정이고 한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대 길병원이 9월 초에 도입을 발표했고요. 현명하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왓슨이 진단과 치료 방법을 제안하고 그리고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한다. 전문의가 게이트키핑 왓슨이 다 결정내리는 건 당연히 아니다. 라는 그런 당연하고 현명한 그런 아마도 의존이 생길 것 같죠? 그냥 의존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판이 걸리면 만일에 의교사고라고 재판이 걸리면 재판부에서도 왓슨은 뭐라 그랬는데를 앞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 저도 모르겠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테크놀로지에 조금 일반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들여서 단거리 팀이 가면서 이제 살피면서 하고 밀라노에 선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제 토크에 중심 주제로 연결시켜보죠. 광연과 인공지능이 가해지면 사실 이런 생각을 제가 오랫동안 제 주된 연구분들을 해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하고 이재 교수님이 저한테 당신 이런 거 좀 해보세요. 그래서 권유에 이제 제가 아껴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같이 생각해본 결과니까 여기서 이제 또 더 다른 여러 분들의
결정일 수 있겠죠. 인공지능 연구에 활용하는 기회. 첫 번째, 아무래도 정밀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수집하는 일이 인공지능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인공지능의 아주 높은 수준의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겠죠. 두 번째는 아마 최근에 발달된 그 이른바 심층학습과 강화학습이라는 기계가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그럴 것 같아. 그렇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해낸 것은 비교적 최근 몇 년의 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알파고를 가능하게 한 게 그 심층학습과 이제 강화학습, 그죠? 그 딥러닝과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그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그 녀석이 그렇게 강한 일을 할 수 있었다. 강한 아주 실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러한 러닝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효용인데요. 대규모 데이터 더미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알파고가 제가 기사를 뒤져봐서 기억하겠습니다. 제2국에 37번째 수를 뒀을 때 사람들이 놀랬다고 하죠. 아무도 그런 수를 두지 않는 수였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런 수를 두지 않는 제2국의 37번째 수. 그런데 그 수는 이세돌 구단의 폐부를 찌르는 수였고 작용했고 2국에서는 기사에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벌써 인용하고 있는 기사인데 와이어드 꽤 자세하게 이제 와이드라는 잡지에 꽤 자세하게 걸 다뤘길래 이세돌은 그 37수의 힘에서 그 마법에서 벗어나오지 못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약간의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얘기가 같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 알파고가 수를 두는 걸 보면서 저는 그 대국을 계속 쫓아가진 않았는데 여기 대국을 쫓아가신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군요. 들은 얘기입니다. 그 관전평을 하는 바둑 전문가들이 알파고가 두는 수를 이게 이상한 수인데 잘 두는 수인지 바보 같은 수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평을 하는 분들이 알파고가 이상한 수를 뒀을 때 알파고가 정말 바보 같은 이상한 수를 뒀군요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나중에 그 수가 정말 훌륭한 수였다는 게 결과적으로 밝혀지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입을 조심하기 시작했고 알파고가 좀 이상한 수가 진짜 바보 같은 수인지 아주 현명한 수인지 노수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죠? 인공지능이 하는 일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데이터 더미에서 인간이 찾아낼 수 없거나 적어도 쉽게 찾아낼 수 없는 어떤 특이한 규칙성을 인공지능이 찾아낼 가능성이 우리가 이해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에서 뭐 이어진 얘기지만 다양한 종류의 이른바 커브 피팅이라고 하죠. 어떤 함수가 여기 잘 들어갔는가를 인간이라면 굉장히 고생을 해서 계산해야 되겠지만 대학원생들의 노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공원이라고 해야 될지 고생이라고 해야 될지 공원이라고 해야 될지 그것을 AI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떠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브를 평가하고 또 커브의 관점에서 함수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하는 일들이 인공지능이 아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전산화된 자료에서 이것도 아마 흥미 저한테 솔깃한 일 같아요. 그 전산화된 자료에서 연구에 유관한 업무들을 쫙 뽑아내는 겁니다. 아주 율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아주 율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아주 뭐 밥을 해야 될 거니까 유관한 업무들을 추출해 뽑아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해. 그거가지고 실제로 그렇다. 인용과 참고나 처리를 하도록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내가 혹시 이런 걸 작성했는데 표절에 걸리지 않을까 표절 검사에 체크를 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될 이유는 현재 없어. 좀 더 말해보죠. 이미 스포츠물 우리나라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야구 게임 끝나면 바로 기사가 뜨는데
기자가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쓰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하죠. 스포츠군의 자동 기사 작성 소프트웨어의 활용 사례처럼 기본적인 어떤 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일이 글쎄요. 저는 지금 상상 정도에 있지만 영어 논문의 작성식, 영어 논문 쓰는 거 아니면 뭐 글쎄요. 러시아 말로 논문을 써야 되는 일은 뭐 중국어 논문을 써야 되는 일이 드물겠지만 하여간 영어 논문 작성시에 출발점이 될 표준형 표현과 구문들 그리고 해당 분야에 혹은 해당 저널이 좋아하는 그런 기본 포맷에 딱 맞춰가지고 기본 만들어내 그 다음에 내가 볼게 하는 굉장히 솔깃한 그런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나아가서 그것은 그 너머의 활용이지만 전달 어떤 과학의 산물을 전달하고 교육하고 이해시키는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에도 AI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실제로 의학에서 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의학에서 몇 개 예를 따고 있는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 메디슨이라는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요. 의료 분야에 데이터를 모으고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 얻어가지고 쓴 거죠.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를 통합하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특정한 필요한 요소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뽑아낸 다음에 또 다음에 쓰기 위해서 이제 관리, 정보 덩어리를 관리하는 거죠. 이런 일에 AI가 아주 요긴한 도구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연구윤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물음을 우리가 물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 그 녀석 보고 데이터 때문에서 규칙성을 찾아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내가 항상 믿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한테 제안을 하도록 한다면 나는 못 찾아낸 혹은 동료들도 못 찾아낸 흥미로운 제안을 AI가 저한테 해준다면 제가 거기서부터 연구를 출발해서 히트를 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 논문을 1차본을 만들어 봐!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랬고 이런 일은 다 괜찮은가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될 물음 같습니다. 이런 활용에 연구윤리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연구 건전성을 인테그리티를 훼손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인공지능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물음은 인공지능의 활용은 우리는 인공지능의 어떤 밝은 면을 얘기한 셈인데 인공지능의 그 밝음은 진짜 어떻게 얼마나 밝은 거야? 라는 것을 잘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연구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도움을 줄 것인지 현재 그리고 과학이 계속 전개될 몇십 년 뒤까지를 생각했을 때 이것이 과학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지 우리가 하는 말을 어떤 도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가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물음을 던져보자면 인공지능을 연구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물음이 이제 고민이 되겠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절한 이유 없이 금기를 만든 거 인공지능을 활용하다니요. 그건 안 될 일이죠. 저는 그것은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을 만한 대절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고 우리가 금기를 만들려면 금기의 이유가 있어야 하죠. 금기를 만든 것이 무조건 현명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떤 종류의 규범과 원칙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른 연구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연구 실행의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연구 실행의 상황에 대한 어떤 규범, 원리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은 이게 이제 커다란 물음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지만 곧 느끼게 될 그런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에 관해 연구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아마 이미 고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것이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이제 뭔가 버전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들이 논의될까를 좀 더 상상해봤습니다. 제 상상입니다. 인공지능의 활용한 연구에 대한 연구의 쟁점 어떤 게 있을까? 인공지능의 활용이 허용되는 범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조건 하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아마 토론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표기할 것인가? 내가 인공지능을 활용했습니다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크놀리지먼트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메서더러지컬 노트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인가, 표기 여부를 연구자의 자율성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일종의 필요 요건으로 강요할 것인가. 다음,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활용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정치적인 특성을 자기가 썼다는 걸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썼어요 라고 공개해야 할까요? 그것도 고민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연구에 활용된 당신이 이런 걸 썼다고 했는데 이름만 밝히고 정체는 전혀 모르겠어. 그런데 실제로 어떤 걸 썼는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그게 연구윤리를 준수한 연구 성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된 AI 소프트웨어를 공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주장되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지, 이런저런 차원의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얘기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생기죠.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윤리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 누구를 고민할 때 저의 약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연구윤리 연구자, 연구윤리 논자들 선생님들하고 제가 토론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연구윤리 존재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는 데서 추가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연구윤리 존재 이유는 과학연구의 실행과 관련해서 연구자 공동체의 건전한 관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 연구윤리를 우리가 따지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뭐 하죠? 누구 하죠? 들어오면서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한 셈이 있어서 뭐 한번 필요하다면 토론해보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개와 명료하게 과정을 토대로 해서 관습에 어떤 공동체, 연구자 공동체의 관습에 내적인 비일관성이 있다면 그걸 제거해라. 그리고 건전한 관습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고 공유하는, 교육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연구윤리를 얘기할 때 중요한 기반이 아닐까 생각해서 약간 주제에 넘게 얘기를 해요. 연구윤리 존재 이유 첫 번째, 연구의 효율성을 짐작하는 것. 두 번째, 연구자 공동체가 지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번영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내적 건전성이죠. 에틱스라는 이 말의 그 어원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공동체를 지속하고 번영하게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첫 번째가 효율성, 두 번째가 공동체의 내적 건전성이라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과학을 그것의 모태 역할하는 전체 사회 속에 잘 임베드 하는 것입니다. 연구윤리 기본 항목들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이거 괜히 또 힘줘가지고 했는데요. 기회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FFP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위조 변조 표시하더라고요. 근데 순서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리고 fabrication을 위조라고 하는 것보다 좀 날조라고 하는 게 사전적인 의미에서 낫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런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의 저자, 연구자를 연구의 경우에 어떻게 그 공로를 배분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인간을 대상화하는 오늘 발표된 동물 연구도 있고요. 다양한
실험실, 연구실 윤리 등 다양한 주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연구윤리의 어떤 취지를 방금 얘기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요. 표절은 왜 금기입니까? 대답, 첫 번째 대답. 표절은 도둑질이야. 그리고 도둑질은 나빠. 하나의 가능한 대답이지만 저는 그렇게 좋은 대답은 아니라고. 도둑질이 그 자체로 악행이라는 의무로적 권한까지 수용하더라도 표절이 도둑질인지는 따져봐야 되고 그것은 별도의 정당화를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제가 앞에 얘기한 연구윤리의 취지라는 관점에서 표절이 왜 나쁜 것이냐? 표절은 연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명백한 자기 표절은 왜 금기야? 자기 표절이 어떤 이익과도 결부되어 있지 않다면 아마 자기 표절은 금기에서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에서 이 논문의 인정이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표절이 금기시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연구 도구로서 인공지능의 질이 알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공지능의 어떤 미래를 보면서 이런 광고가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광고 문화를 써봤어요. 알파고 인공지능이 귀하의 소중한 논문을 컨설팅해드립니다. 등급 신청 시에 24시간이 해드립니다. 최고 수준의 각 학술제 정확히 겨냥해드립니다. 표절 체크는 물론이고 조정까지 해드립니다. 안 걸리게. 그리고 관련 최신 논문 참조 업데이트 제안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다 그럴듯한 매력적인 광고가 아닐까요? 네.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해서 또 자료에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은 두 가지의 중요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해석 없이는, 인간의 어떤 가이드 없이는 그것이 아주 제한된 힘밖에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뜻밖의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밖의 실수를 우리가 다 컨트롤하기가 원칙적으로 아주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당연히 하게 될 일이지만 인공지능의 이러한 중요한 한계에 대해서 우리 의식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재미삼아 나왔습니다. 이거 여기서 왼쪽 건 쉽지만 치와와 머핀 알아보는 것은 뭐 아주 쉽진 않죠. 재미삼아 보셨고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